건배! 고생들 했다오. 장례식장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 빈관 앞에서 네 명이 소주잔을 부딪혔죠. 시어머니 정춘자가 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이제 팔자 한번 제대로 펴보자. 이 사실 알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날 텐데 팔자 참 기구하다. 젊은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 속엔 시신조차 없었죠. 물에 떠내려가서 못 찾았다니까 더 좋지 뭐. 시아버지 박성철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죠.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 뒤로 경찰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소주잔을 든 네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정춘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죽었어야 할 며느리가 살아서 서 있었으니까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세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말해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서윤은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예식장은 작았죠. 하객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신부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신부 부모님은요? 주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시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신랑 쪽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도 안 오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서윤은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회사 다니고 퇴근 후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주말엔 동네 카페에서 책 읽는 그런 일상이요. 하지만 부모는 달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어머니가 물었었죠. 그냥 좋아서요. 우린 내가 이어받길 바랐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죠. 서윤은 스스로 독립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박재민을 만났습니다.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였죠. 여기 자리 있나요? 재민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앉으세요.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재민은 친절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서윤은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석 달 뒤 재민이 청혼했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는 대여했어요. 부모님은 초대 안 해요? 재민이 물었죠.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둘이서 시작하면 되죠. 재민은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서윤은 혼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설렜습니다. 식이 끝난 뒤 시댁 식구들과 첫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장소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직접 운영하거든. 시어머니 정춘자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거야. 명절엔 당연히 오는 거고.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시아버지 박성철이 소주를 따르며 물었죠. 그래서 댁 부모님은 왜 안 오셨어?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계세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왜? 정춘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더니 결혼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범하게 재민의 동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백화점 다니는 거야? 네. 명품관에서 일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춘자와 박성철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부모 도움도 못 받는 백화점 직원. 그렇게 낙인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겠네. 정춘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동정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우리 재민이 잘해줄 거야. 걱정 마. 박성철이 덧붙였습니다. 서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과 재민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고생했어. 재민이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가족들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 착하시잖아. 재민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재민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완전 호구야. 부모 연락도 끊고 혼자 사는데 뭐. 수화기 너머로 정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럼 됐다. 계획대로 진행해. 재민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서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요.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매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은 저녁 8시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 저녁 먹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달랐어요. 결혼 일주일 후 정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윤아, 내일 시간 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와. 할 얘기가 있어서. 서윤은 다음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족발집 안은 김이 자욱했어요. 왔어? 앉아. 정춘자가 식탁을 가리켰죠. 박성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안 얘기 좀 해야겠더라고. 정춘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족발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아니요. 25년 됐어. 재민이 돌 때부터 시작했지. 박성철이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고생? 그래, 고생이지. 정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며느리 들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 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잖아. 정춘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백화점 월급쟁이 주제에 시집 왔으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서윤의 얼굴이 굳었죠. 효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박성철이 거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돈이 최선이지. 정춘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월급 얼마야? 200만 원 정도요. 겨우 그것밖에? 정춘자가 혀를 찼어요.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집세도 내야 하고. 저희 집은 전세라서 괜찮아요. 전세? 그것도 재민이가 대출받아서 한 거잖아.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조금씩 보태야 할 거야. 정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매달 30만 원만. 할 수 있지?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그리고 명절엔 당연히 와야 하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생활비를 조금 달래. 그래. 얼마? 30만 원.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응. 서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었죠. 거기서 교통비, 식비, 용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추석이잖아. 정춘자의 목소리였죠. 네, 어머님. 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무슨? 와서 음식 만들어야지. 네. 혼자 하면 힘들잖아. 며느리가 도와야지. 서윤은 추석 전날 시댁에 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어휴,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해? 정춘자가 옆에서 지적했죠. 빨리빨리 해야지. 답답하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었어요. 아, 왜 다쳤어? 정춘자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반창고 붙이고 계속해. 시간 없어. 네. 서윤은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어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재민이 결혼했다며? 고모가 물었죠. 응, 저기 있어. 정춘자가 주방에 있는 서윤을 가리켰어요. 며느리가 일은 잘해? 글쎄, 부모 도움도 못 받는 애라 걱정이야. 정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다니잖아. 백화점 직원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월급 고작 200인데.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윤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힘들지? 아니, 괜찮아. 우리 엄마 좀 세시긴 해.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이해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언니가 우리 오빠 잘 챙겨주니까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집에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재민이 옆에 누우며 물었죠. 오늘 고생했어. 응.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 아니야. 괜찮아. 서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연락을 끊은 지 2년이 넘었죠. 지금 연락하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 씨? 돌아보니 백화점 부매니저였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신혼이라 적응 중이에요. 서윤이 애써 웃었죠. 그래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춘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이번 주말에 와. 네, 어머님. 족발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 손 좀 보태줘. 알겠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 주말 서윤은 새벽 5시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족발집 문을 열자 정춘자가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죠. 왔어? 빨리 들어와. 네, 어머님.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엔 거대한 가마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주문이 50개야. 점심까지 다 준비해야 해. 정춘자가 족발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거 다 삶아야 해. 할 수 있지? 네. 서윤은 긴 집게를 들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죠. 가까이 가. 그래야 제대로 뒤집지. 정춘자가 서윤을 가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찔렀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족발을 뒤집었죠. 너무 느려. 빨리빨리 해야 한다니까. 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어요. 집게를 놓칠 뻔했죠. 조심해. 족발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정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에 데인 거였죠.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쉬긴 무슨. 아직 반도 안 했어. 정춘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손이 좀 아파서. 손? 그까짓 거 참아. 우린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집게를 잡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족발이 다 삶아졌습니다. 이제 썰어야지. 정춘자가 커다란 칼을 내밀었죠. 어머님이 보여주시면. 바쁘니까 내가 해. 어렵지 않아. 서윤이 칼을 받아들었어요. 족발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칼을 대는데 손에 힘이 없었죠. 똑바로 자르라니까. 울퉁불퉁하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이 힘을 주자 칼이 미끄러졌어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러나왔죠. 또 다쳤어? 어휴, 답답해 죽겠네. 정춘자가 혀를 찼습니다. 반창고 붙이고 와. 빨리. 네. 서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왜 이러고 살지. 하지만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족발을 계속 썰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달 주문이 쏟아졌어요. 서윤아, 포장 좀 도와줘.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서윤은 족발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양념장도 함께 넣었죠. 빨리 안 해? 배달 나가야 한다고. 정춘자가 재촉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더 빨라졌어요. 정신없이 움직였죠. 오후 2시쯤 되자 주문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밥 먹어. 정춘자가 식판을 내밀었죠. 냉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체력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지. 정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면을 삼켰어요.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 네. 서윤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을 물에 담그자 베인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1시간 뒤 설거지가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가봐. 정춘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윤이 인사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버스 안에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 반창고 붙인 손가락, 물집이 잡힌 엄지. 이게 맞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재민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엄마가 고맙대. 그래. 서윤은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하지만 피로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내가 선택한 삶이야. 버텨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또 주문 많이 들어왔어. 올 수 있지? 네, 어머님.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서윤은 매주 새벽 족발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자주 아팠죠. 백화점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은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 이거요? 요리하다가 살짝. 서윤이 손을 숨겼어요. 조심하세요.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어느 날 정춘자가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서윤아,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얼마나요? 50만 원만. 50만 원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못해? 우리가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할게요. 잘 생각했어. 전화를 끊은 서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재민에게 말하자니 또 부모님 편을 들게 뻔했죠. 혼자 견뎌야 해. 서윤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가족인가?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시댁 주방에서 또다시 족발을 삶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정춘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네. 처음보단. 감사합니다. 근데 서윤아. 네. 너 부모 진짜 연락 안 해? 네. 연락 안 합니다. 그럼 유산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정춘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나아.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겠어. 이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웃고 있던 얼굴. 지금은 지쳐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재민이 퇴근한 서윤에게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보험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아. 보험? 서윤이 고개를 들었죠. 응. 우리 둘 다 일하잖아. 혹시 모를 일 대비해야지. 재민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무슨 보험인데? 적금이랑 연금이랑 실손보험 다 묶인 거야.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면 싸게 해준대. 서윤이 몇 장 넘겨봤습니다. 전문 용어 투성이었죠.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당연하지. 나중에 애 낳으면 학자금도 필요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잖아.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부모님 도움 못 받으니까 우리끼리 준비해야지.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괜찮아. 월 납입금은 얼마 안 돼. 나도 같이 들 거야. 그래. 응.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1장, 2장, 3장. 총 15장이었죠. 다 썼어. 고마워.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재민이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간 거였죠. 카페에서 정춘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됐어? 정춘자가 물었어요. 응. 서명 다 받았어. 재민이 서류를 내밀었죠. 정춘자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사망보험금 30억. 수익자 배우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했다.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래. 면책 기간만 넘기면 돼. 정춘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다음엔? 그때 이소연이 알아서 하겠지. 재민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연락해볼까? 그래. 재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야.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나, 집이야. 왜? 잘 됐네. 지금 엄마랑 있는데 너도 와. 알았어. 20분 뒤에 갈게. 전화를 끊고 재민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곧 올 거야. 그래, 20분 뒤 젊은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이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어? 앉아. 이소연이 재민 옆에 앉았죠. 보험 가입됐어? 응. 서윤이 서명 다 했어. 잘했네. 역시 신혼초라 쉬웠지? 이소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1년 뒤면 면책 끝나는 거 맞지? 정춘자가 물었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자연사 아니면 보험금 안 나와요. 그럼 1년 뒤에 실행하면 되겠네. 어떻게 할 건데? 재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출렁다리. 이소연이 말했어요. 출렁다리? 응. 가족 나들이 가는 척하고 거기 가는 거야. 사람 많을 때. 그래서 밀면 돼. 난간 낮으니까 쉬워. 정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고로 위장하는 거네. 당연하지. CCTV도 없고 목격자들도 발 헛디뎠다고만 생각할 거야. 이소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재민이 동의했어요. 30억이면 건물도 사고 족발집도 접을 수 있겠네. 정춘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늦게 재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재민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1년만 참으면 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서윤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엄마,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출렁다리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위치 확인하려고. 응. 서윤한테는 가족 나들이라고 할게.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출렁다리? 왜?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어디? 출렁다리 있는데. 경치 좋다던데. 갑자기? 응.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 기분 전환도 할 겸. 서윤이 재민을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표정이었죠.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갈까? 가족끼리. 부모님도요? 응.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거든. 나들이 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 서윤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럴까요? 그래. 내가 말씀드릴게. 재민이 웃으며 전화를 꺼냈죠.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보험, 출렁다리, 1년. 단어들이 맴돌았죠. 연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그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서유는 천장을 바라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새벽 3시쯤 서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재민의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가 있었죠. 보험 가입 확인서. 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보험금 30억 원. 수익자 박재민. 손이 떨렸어요. 면책기간 1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가입일은 석 달 전. 본인이 서명한 날이었죠. 그때 그 서류가 이거였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적금과 연금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서유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년 뒤 출렁다리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끔찍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죠. 나를 죽이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서유는 눈을 감았어요. 더 지켜봐야 해. 그날 이후 서유는 모든 것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전화통화, 시댁 식구들의 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강남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30층짜리 사옥 앞에서 내렸죠. 2년 만이네.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죠. 한태성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지만 따님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만요. 전화를 걸더니 위를 쳐다봤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죠. 뭐라고 하실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죠.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서윤의 아버지 한태성이었습니다. 앉아라. 서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았죠. 2년 만이구나. 네. 잘 지냈니?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한태성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요? 살도 빠지고 손도 거칠어졌어.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죠. 무슨 일이 있었니?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말해봐라. 죄송해요. 뭐가? 제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태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천천히 말해. 서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야기부터 시댁의 학대, 족발집 새벽 노동, 손대이고 배인 일, 생활비 갈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이야기. 한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됐어요. 수익자는 남편이요. 그래서 어젯밤에 대화를 들었어요. 출렁다리에서 저를
밀어서 서윤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한태성이 주먹을 쥐었죠. 계속해라. 사고로 위장할 거래요. 1년 뒤에, 1년 뒤면 넉 달 남았어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임? 죽을 뻔한 걸 알면서 확신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오해한 건지도 모른다고. 서윤이 고개를 숙였죠. 한태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 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구나. 아버지, 넌 자유가 좋았던 거야. 책임도 부담도 없는. 한태성이 딸을 바라봤죠. 그런데 그 자유가 이렇게 너를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한태성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실장, 지금 들어와.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변호사 3명, 즉시 소집해. 형사 전문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몇 명 더 붙여. 내 딸 보호할 사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실장이 나갔어요. 한태성이 서윤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처리할 거다. 하지만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거를 모을 거다. 확실하게. 한태성이 책상으로 가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 관련 서류 있니? 집에 있어요. 가져와.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한 거 있으면 그것도. 녹음은 못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녹음하면 돼.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넉 달이면 충분해. 정말 괜찮을까요?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 내가 지킬 테니까. 한태성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집에 가거라.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 진행 상황 보고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불렀죠. 서윤아. 네. 살아있어야 한다. 명심해.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로비로 나와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왔어요. 재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디 갔다 와? 병원. 손이 아파서. 그래. 괜찮아? 응. 연고 받았어. 서윤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그래. 재민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가 요리를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넉 달. 증거를 모아야 해. 칼을 들고 야채를 썰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내가 이긴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 시간 한태성의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변호사 3명과 실장이 모였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공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 영상, 서류. 모든 걸 수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태성이 물었죠.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시작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어요. 한태성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라.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평범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모두 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 증거를 전달했죠. 잘하고 있다.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네, 아버지. 변호사들은 보험 서류를 분석했어요. 통화 기록도 확보했죠. 충분합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민이 말했어요. 오늘 출렁다리 가자. 날씨도 좋고. 갑자기 엄마 아빠도 같이 가신대. 가족 나들이.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구나. 그럴까?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 준비할게. 오전 10시 시댁 앞에서 만났습니다. 정춘자와 박성철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서윤아, 타. 네, 어머님. 차가 출발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 산속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박성철이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경치 좋네. 재민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그래. 일행은 출렁다리로 향했어요. 다리는 계곡 위에 걸려 있었죠. 아래는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섭다. 서윤이 난간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재민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리 중간쯤 왔을 때였죠. 정춘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기 좀 봐. 경치 좋다. 어디요? 서윤이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춘자가 서윤의 등을 밀었죠. 흑.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난간 너머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난간을 붙잡았죠. 어머님. 서윤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정춘자가 연기를 했어요. 미끄러졌어? 조심해야지. 괜찮아? 재민이 달려와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실패했어. 서윤은 그걸 알았죠. 집에 가요. 무서워요. 그래, 가자. 일행은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춘자와 박성철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해. 집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실행됐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죠. 잘했다. 이제 마무리한다. 서윤이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조금만 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죠. 재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놀랐어. 조심해야지. 위험한 곳이었어. 재민의 말투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았죠. 거짓말이야. 그날 밤 재민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실패했어. 어떻게 된 거야? 정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눈치챌 뻔했어. 다음엔 확실하게 해야 해. 알았어. 기회를 다시 만들게. 서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다음 날 서윤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녹음 파일을 전달했죠. 들어보세요.
한태성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민과 정춘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실패했어. 다음엔 확실하게. 한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찰에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 한태성이 고개를 저었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무슨 뜻입니까? 장례식을 치를 거야. 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서윤이 죽은 걸로 만드는 거지. 한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떨어져 실종됐다고 발표해. 시신은 못 찾았다고. 그럼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맞아. 그 순간 체포하는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윤은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한태성이 딸을 봤죠. 넌 죽은 사람이 되는 거다. 며칠만. 알겠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니? 아니요. 끝낼 수 있다면. 그날부터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사흘 뒤 뉴스가 나왔어요. 계곡에서 실종사고. 29살 여성 수색 중. 재민이 뉴스를 보며 전화를 걸었죠. 엄마 봤어? 응. 드디어구나. 이제 장례 준비해야지.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뒤래. 시신 못 찾으면 사망 처리된대. 좋아. 기다리자. 서윤은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곧 끝나. 며칠이 지나자 수색이 중단됐죠. 시신 발견 못함. 사망 추정.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재민은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3일장으로 할게요. 관은 빈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시신이 없으니까요. 장례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서윤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마지막이야. 한태성이 옆에 섰죠. 준비됐니? 네. 가자. 내 장례식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을 향해. 그곳에서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죠.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곧 도착할 장례식장.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 서윤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례식장 입구에 고 한서윤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몇몇 친척뿐이었죠. 빈소안 관 앞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춘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춘자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박성철도 옆에 앉아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죠. 드디어 끝났어. 오후 2시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조문이 끝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식사나 하자. 박성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지. 정춘자도 따라 일어났죠. 별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상을 차리고 술을 꺼냈습니다. 고생했어, 재민아. 삼촌이 잔을 따라줬어요. 괜찮습니다. 재민이 잔을 받았죠. 젊은 나이에 과부대다니 안 됐다. 뭐 어쩔 수 없죠. 재민의 목소리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래도 보험은 드러났지?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춘자가 빙긋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바보야? 얼마나 되는데? 30억. 뭐?
30억? 친척들의 눈이 커졌죠. 대박이네.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어. 건물 사야지, 건물. 박성철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족발집은 접을 거야. 이제 건물주 되는데. 부럽다, 정말. 친척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정춘자가 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한 잔씩 하자고. 좋지. 술잔이 부딪혔어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축하형 같았죠. 그나저나 며느리 시신은 못 찾았어? 응. 물에 떠내려갔대. 정춘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좋지 뭐. 장례 비용도 안 들고. 맞아. 관도 비어 있잖아. 허허, 그것도 그렇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자리였죠. 재민아, 보험금 언제 나와? 한 달 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요. 재민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죠. 이소연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왔어? 앉아. 정춘자가 자리를 권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이소연이 정춘자 옆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는 누구야? 재민이 친구래. 장례식에 친구가 왜 와? 하지만 정춘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연아, 술 한잔 해. 감사합니다. 이소연이 잔을 받았죠.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게. 내 덕분이야. 제가 뭐려. 어머니가 잘하셨죠. 두 사람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재민도 함께 웃었어요. 출렁다리 작전 성공. 쉿. 조용히 해. 정춘자가 손가락을 입에 댔죠. 하지만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신도 없는데 뭐. 박성철이 말했어요. 증거도 없고. 맞아. 완벽한 사고사지. 세 사람은 술을 계속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더 대담해졌죠. 서윤이 그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 정춘자가 혀를 찼습니다. 보험 서류에 사인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잖아. 바보였지 뭐. 재민이 비웃었어요. 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는 주제에. 그래도 쓸모는 있었어. 30억이잖아. 이소연이 말했죠. 며느리 하나 잘 써먹었지. 정춘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따라 웃었어요. 장례식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었어요. 오직 돈 계산뿐이었죠. 건물은 어디다 살 거야? 강남이 좋을까? 아니야, 분당이 낫지. 월세 받으면 얼마나 될까? 한 달에 1,000만 원은 되겠지. 와, 대박.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탐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오후 4시쯤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정춘자가 일어나 관 앞으로 갔어요. 빈 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서윤아, 고마워. 덕분에 우리 인생 피겠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박성철도 다가왔어요. 평생 족발이나 삶을 뻔했는데 말이야. 이제 건물 주지. 두 사람이 웃었어요. 재민도 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거든.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죠. 이소연이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겠네. 그래. 1년쯤 뒤에.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잖아. 알아. 적당히 기다렸다가 하자. 네 사람은 빈 관을 앞에 두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소름 끼쳤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서 가. 응, 나중에 건물 구경시켜줘. 그래, 언제든지. 빈소엔 정춘자, 박성철, 재민, 이소연만 남았습니다. 후유,
거칠해하느라 힘들었네. 정춘자가 상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아니, 이제 시작이지. 박성철이 웃었습니다. 30억으로 새 인생. 네 사람은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건배. 잔이 부딪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역광 속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박성철도 얼어붙었어요. 재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소연은 뒤로 물러섰죠.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윤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태성 회장이 나타났어요. 정장 입은 변호사 3명, 그리고 경찰관 5명이 함께였죠. 정춘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 빈 관 앞에 섰습니다. 관 뚜껑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셨어요? 재민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죽었어야 했죠? 서윤이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출렁다리에서 떨어져서. 박성철이 벽에 붙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변명하지 마세요. 서윤이 손을 들었죠. 한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소개를 하겠네.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나는 한태성이야. 한서윤의 아버지. 뭐? 정춘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태성? 그 한태성? 대한그룹 회장이시죠.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춘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대한그룹. 재벌. 그래. 내 딸이 너희 집 며느리였지. 한태성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재민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말도 안 돼. 서윤이가 재벌 딸. 믿기지 않죠? 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렸죠.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이용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공모.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실패했어. 다음엔 확실하게 해야 해. 정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출렁다리 작전. 기억나시죠? 서윤이 말했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내가... 정춘자가 소리쳤죠. 저는 자는 척했어요. 여러 번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이 보험금 계산할 때도, 살해 방법 의논할 때도 이소연이 문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막았죠. 어디 가시려고요? 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변호사가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였어요. 신혼초가 심사 통과 제일 쉽다니까. 출렁다리에서 밀면 돼. 이소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당신이 처음 계획을 제안했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험 설계부터 살해 방법까지.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춘자, 박성철, 박재민, 이소연.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나 안 가. 정춘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가차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나 억울해. 그 계집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보험 가입 서류, 통화 기록, 녹음 파일, 출렁다리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민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죠. 정춘자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재민이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서윤아, 오해야. 나는 오해? 서윤이 재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30억짜리 보험이 오해인가요? 출렁다리 가족 나들이가 오해인가요? 제 장례식에서 웃으며 건물 얘기하신 것도 오해인가요? 재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돈으로 계산했죠.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박성철도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이소연은 울며 끌려갔죠.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춘자가 남았어요. 수갑찬 채 서윤을 노려봤죠. 너 같은 계집애가 우릴 속였어? 속인 게 아닙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자유롭게. 하지만 당신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정춘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재벌 딸 주제에 왜 숨기고 살았어? 그게 잘못인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누구든 학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족발 삼키며 손대이고, 생활비 뜯기고, 월급 갈취당하고. 그게 며느리 맞나요? 정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나라고.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빈관 앞에 섰어요. 한태성이 딸 옆에 섰죠. 괜찮니? 네, 아버지. 잘 견뎠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한태성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네. 두 사람이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자유네요.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평범하게요? 응. 내가 원한다면.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딸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로 밝혀져. 시댁 식구들 30억 보험금 노리고 살해 시도. 현재 전원 구속 기소.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작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윤아, 회사 일 도와줄 생각 없니? 아니요, 아버지.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니? 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한태성이 웃었습니다.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 그렇게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뒤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정춘자 살인 미수로 징역 15년. 박성철 공모죄로 징역 10년. 박재민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로 징역 20년. 이소연 공모 및 교사로 징역 12년. 모두 중형을 받았죠. 서윤은 법정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한서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서유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재벌가 딸이지만 여전히 평범하게 살기로 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어요. 자유로운, 평범한, 행복한 내일을.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